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방학 중이시죠? 예, 방학입니다. 그럼 뭐 방학이라도 우리 교수님은 뭐 워낙 바쁘시니까. 예, 요새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예. 교수님, 예. 지금 이 김영익의 경제스쿨 이게 교수님께서 하시는 유튜브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이거 제목들이 벌써 보니까 달러 강세와 빅스텝 단행의 상관관계, 그리고 경기 침체를 부르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총정리. 예. 머리 아픈 내용들만 하십니다. 아, 주로 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참 기본적인 거. 네, 그래서 조회 건수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워낙 우리 교수님께서 뭐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많이 이렇게 최대한 기회 있으실 때마다 이렇게 뷰를 밝혀주시는데, 제가 지금 3시간 전에 올라온 MBC 뉴스 무슨 이렇게 올라온 게 썸네일이 이렇습니다. 김영익 자산가격 연착륙 없어. 집값 30 내지 40% 떨어져. 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까? 아니 근데 예. 정말 놀라운 거는, 저도 이렇게 경제 관련한 유튜브를 보다 보면 경제 관련한 게 제일 많으니까 예. 교수님 얼굴이 막 수시로 올라오고 썸네일 제목은 보거든요. 예. 근데 볼 때마다 제가 헷갈립니다. 교수님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같다가 좋게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거 뭐 곧 망조가 든 걸로 보시는지. 왜냐하면은 썸네일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저번에도 여기 방송 출연했을 때 제목이 정말 2개가 달리 나갔더라고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아,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예. 3주 전에 우리 여기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올린 건데, 똑같은 날 올린 건데, 하나는 제목이 자산시장의 거대한 거품 붕괴 이제 시작이다. 근데 똑같은 그 내용을 또 다른 썸네일은 현재는 20% 과매도 국면, 지금은 주식 팔면 안 돼. 예. 이러니 헷갈리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그렇게 제목을 달리 달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장기, 단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장기적으로는 저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지금 붕괴됐고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고, 조만간 부동산 시장, 특히 집값이 거품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3분기에는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평가 가매도 국면이니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3분기에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나는 그 3분기 제목을 달아놓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장기 제목. 그러니까 제목만 보시면은 보시는 분들이 저놈이 무슨 말을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기를 나눠서 말씀하신 거군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단기 전망도 해야 되고요. 아주 장기적인 흐름도 이코노미스트가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장단기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도 우리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중기는 얘기 안 하시네. 그 뭐 혹자는 그러잖아. 중기하면 송중기 아닙니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계시죠. 2부에 나오실 분. 네. 저희 애청자분 가운데 마일레드 후드님이 그 내용 같은데,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두 분과도 김영익 교수님 이 두 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제 얘기는 차영주 소장하고 김민수 대표, 톰과 제리 말입니다. 저희 대표 캐릭터. 저기 다른 경제 채널에서 같이 방송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전에 여기서도 한번 했어요. 여기서도 같이 하셨어요. 완전히 두 분이 톰과 제리시더라고요. 참 잘 어울리신다. 두 분이 그 통찰력도 있고, 또 방송에 재미도 넣어가면서. 예, 참 잘하신다. 정신 사납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이런 솔직한 방송을 저희는 또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수님 또 직접 이렇게 업데이트해 나가시는 좋은 자료들을 갖고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료실에서 이렇게 자료 띄워놓고 같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먼저 첫 번째 20이 어제 11년 만에 금리 인상입니다. 그것도 이제 50bp. 요거 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시장에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한일 전쟁에서 지금 역한일 전쟁으로 접어들고 있다. 역환율 전쟁. 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각국의 주요 선진국의 본원 통화예요. 그러니까 2008년 미국에서 예.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수요가 회복 안 되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했었죠. 네. 그래서 2008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이렇게 돈을 2배나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달러 가치가 예, 떨어지고 예. 특히 엔화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예. 2007년 엔 달러 환율이 123엔이었었는데요. 2011년에 77엔까지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디플레 함정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자기네 통화 가치가 미국이 돈 풀어가지고 그렇게 오르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아베노믹스라고 그러죠. 2012년 아베노믹스 핵심이 물가 2% 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죠. 그렇습니다. 일본이 예. 이렇게 돈 푸니까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죠. 124엔까지도 갔다가 최근 137엔까지 갔는데요.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 좀 참았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때문에. 독일이 1923년에 소비자 물가가 1억 200만 % 올랐거든요. 독일은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그때 인플레이션 1차 대전 직후에 예,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다. 그런데 독일 때문에 유럽 중앙은 돈을 좀 못 풀었죠. 네. 그런데 미국, 일본이 돈 풀고 자기들만 안 풀면 유로 같이 올라가지고 수출 경쟁력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2014년 하반기부터 유럽 중앙은행도 돈을 엄청 풀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미국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니까 좀 잠시 중단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 어떻습니까? 미국이 석 달 사이에 3조 달러 이상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돈을 푸니까 또 일본 풀고 이번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도 풀고 더 적극적으로 풀어버리거든요. 예. 이렇게 돈을 푸니까 결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네.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자기네 통화 가치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 네, 그동안 자기네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늘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환율 전쟁이었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이제는 금리 올려가지고 자기네 통화 가치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먼저 3월부터 시작했고요.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좀 못할 거예요. 어제 뭐 결국 금리 인상 할 생각 1도 없다고. 예. 이게 제가 저 미국 GDP, 유로존 GDP, 일본 GDP인데요. 예. 2008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참 미국은 탄력적이에요. 그리고 저 2020년 코로나보다 훨씬 더 미국 GDP가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유로 GDP는 코로나 직전보다 간신히 높아졌고 일본 GDP는 코로나 직전보다 아직도 낮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일본 GDP가 지금 이 수준이 명목 기준으로 보면요. 1995년 수준입니다. 명목 기준으로. 예. 그래서 거의 25년 이상 일본 GDP는 하나도 성장 못 했다는 거죠. 참 그래서 놀랍다. 예. 이런 걸 볼 때 일본은 그 한일 전쟁에 역한일 전쟁에 가담하기는 힘들 텐데요.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제 환율까지 한번 추론해 보면은 이 국제 결제은행에서 실질 실효 환율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각국의 실질 실효 환율 계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까지 반영하고 예, 그리고 각국의 교역 비중까지도 감안한. 예.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100 이상이 2010년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100 이상이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가대평가됐다. 강한 거고. 예. 네. 그 다음에 이게 100 이하면 가소평가됐다. 예, 그런데 6월께 어제 발표됐는데요. 네. 이게 보니까 달러가 한 28%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 다음에 유로는 한 12% 가소평가됐고 특히 엔은 40% 정도 가소평가됐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당장 떠오르는 직관은 지금까지의 달러 강세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평균에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교수님? 지금 달러 강세가 2000년 IT 거품 붕괴 전후 그때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저는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지금 강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엔 가치는 너무 뭐 약하다. 일본 경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그걸 감안해도. 예. 네. 그래서 저는 환율 하시는 분들한테 달러 팔고 엔 사십시오. 예, 이런 식으로 좀 권유를 하는데요. 네. 그거는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의 장기 추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저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하거든요. 2027년까지 해놨는데 그동안 달러 가치가 두 번에 걸쳐서 많이 떨어졌어요. 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고요. 네. 그다음에 2000년에 미국 IT 거품 붕괴되면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거든요. 예, 그리고 85년 9월 달에 이게 달러 가치 한 50% 떨어졌고, 그다음에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에서 22%까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달러 가치가 한 40% 떨어졌는데요. 지금 올해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괜찮으니까 미국 비중 높아질 것이다. IMF가 이렇게 전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달러 가치가 오르는데요. 근데 내년부터는 장기적으로 2027년까지 세계 경제에서 미국 GDP 비중 축소라는 것이죠. 교수님, 이 차트에서는 저기 2000년대 접어들어서 미국의 GDP, 전 세계에서 GDP 비중이 훅 떨어지고 있는데 저건 아무래도 중국 영향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죠. 네. 그러니까 2001년에 WTO 가입하고 미국이 가입시켜주죠. 가입시켜주고. 네. 그때 2001년에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2%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18%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오르니까 나머지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 미국 경제가 제일 많이 떨어진 거죠. 물론 일본도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중국이 올라간 만큼 미국 떨어지고 일본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 뭐 반려견인 줄 알고 키웠더니만 범을 키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예. 그동안 저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놓고 미국이 이익을 많이 봤죠. 많이 봤죠. 저인걸 같은 건 물건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싸게 소비할 수가 있었고요. 또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번 돈으로 미 국채를 한때 1조 2,300억 달러까지 사줬거든요. 그렇게 국채 사주니까 미국 금리도 낮고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이 물건도 싸게 공급해주고 금리 낮춰가지고 자산가 올려주니까 굉장히 행복했었죠. 행복했죠. 예. 예. 그러면 잘 지내지 요즘 왜 이럽니까? 예전처럼 좀 선순환을 일으켜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좋은 얘기다. 선순환. 그러기에는 중국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덩치가 너무 커졌나요? 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그램 앨리슨 교수가 쓴 애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거든요. 네. 네, 그 전쟁 보면은 부제가 미중이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분이 지난 500년 역사를 분석해 보니까 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신흥국이 커져가지고 강대국을 이어갈 정도 되면은 강대국 신흥국을 전제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거죠. 16번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데 12번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그동안 무역강국, 제조강국 추구했는데 양적으로 달성했죠. 근데 중국이 지금 추구하는 게 기술강국, 금융강국이거든요. 맞아요. 기술강국, 금융강국은 미국이죠. 그렇죠. 얘들 키워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참, 그 대목은 참 결국 예정된 전쟁이다. 예, 예정된 전쟁. 사실 그 책 보면 무서운 시나리오 있죠. 무역 금융 전쟁에서 무역 전쟁에서 금융 전쟁으로 갔다가 무력 전쟁까지도 갈 수 있다. 결국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전쟁까지 기어이 간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피해야 된다. 그런 비극적 사태를 피해야 된다. 그 책 중후반부에 보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다. 예, 그게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여주신 이제 미국의 세계 GDP 비중하고 미국 미 달러화의 가치가 결국 큰 흐름에 있어서 같이 간다. 예. 미국의 비중이 세계 GDP에서 비중이 그만큼 달러 강이고 줄어들수록 약이고 현재의 추세로 보면 GDP 비중은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달러는 약해질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우리 교수님이 전제로 다시는 장기적으로 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는 이렇게 들어보고 저렇게 들어봐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달러를 언제 그러면은 달러 하락 쪽에 베팅을 해야 되느냐. 이거 참 기다리다가 벌써 세월이 오래 돼버렸습니다. 오래됐죠. 예. 그런데 저는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고 거의 다 있거든요. 왔다. 예. 얼마 전에 달러 지수가 108 갔다가 지금 106, 107에서 움직인 건데요. 그 108이라는 거는 미국이 올해 그 급격한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자이언트 스텝까지 하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가 강세 보였는데요.
예, 그런데 그 달러 가치가 저는 오른 만큼 올랐다. 예, 그거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미국 경제를 볼 때 이 그림 하나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실질금리 그려놨습니다만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인데 명목금리를 10년 국채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뺀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금리는 플러스가 정상적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의 실질금리가 최근에 마이너스 6%인데요. 이게 사상 최저치거든요. 사상 최저치. 예. 이게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상으로 가려면은 금리가 오르든지 10년 국채 수익률이 오르든지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20년에 10년짜리가 0.53%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3.47%까지 올라갔는데요. 근데 제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적정 수준 추정해봐 한4% 정도 나와요. 10년물이. 예. 네네. 그 4% 의미는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명목 GDP 성장률 추정해봐 한 4%, 미 외에서도 추정해도 한 4% 정도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명목 금리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실질 금리가 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든지 뭐 정책 금리나 시장 금리가 확 올라가든지. 예, 그래야 되죠. 예, 그런데 시장 금리는 제가 오를 만큼 3.5%만큼 올랐다. 이제 이게 실질 금리가 정상화 되려면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 예. 그런데 네. 이게 저는 미국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3% 정도로 떨어져가지고 실질 금리가 거의 플러스 갈 텐데요. 네. 그러려면은 경기가 심각한 침체를 겪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9%를 넘어서는 미국 CPI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예. 경기가 부러져야 된다. 네, 심각한 경기 침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질금리는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니까 실질금리 대신에 우리가 실질 GDP 성장률을 사용하거든요.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질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전 데이터는 안 그려놨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이 지금보다는 약하지만 76년, 81년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 1차, 2차 오일 쇼크로 미국 물가가 오르고 뭐 파월 연준의장이 가감히 긴축하면서 물가는 잡혔지만은 경기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거든요. 예. 네. 네, 그런데 실질 금리가 그때보다도 마이너스 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내년 미국 경기 성장률이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실질금리 미국만큼은 아니지만은 네.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3%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실질금리하고 경제성장률 추정해 보니까요. 이 실질금리가 1년 정도 실질 경제성장률 선행해요. 그러니까 올해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건 내년에 우리 경제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지금 아직 시작한 지 20분도 안 됐는데 벌써 교수님 추워요. 초반부터 지금 바람이 쌩쌩 불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교수님 지금 저 실질금리 한국하고 미국의 실질금리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이런 얘기는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연준하고 우리 한은하고 연준 상단이 결국 뭐 이러다가 우리 연말쯤에는 뭐 3.25나 3.5가 버리면 우리 한국은행이 그만큼 올리기야 하겠느냐 하면 이제 한미금리 역전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서도 명목으로만 따지지 말고 실질로 좀 따져도 될까요? 예. 사실 제가 환율을 뭐 영향을 주는 금리 차에 보니까요. 네.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가 예, 우리 환율에 더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질금리가 아직은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높으니까 예, 우리 명목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더라도 예, 저는 뭐 채권 시장에서 크게 그 돈이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지는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질 성장률이에요. 네. 그런데 IMF가 1980년부터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 80년부터 2009년까지는
우리 성장률이 연평균 7.0이었습니다. 항상 미국보다 높았겠네요. 예, 세계 평균이 3.4%였어요. 예. 예, 그런데 2009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하거든요. 세계 평균이 3.3, 우리 3.0.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선진국 특히 미국보다 경제 성장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추정해 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2% 안팎이거든요. 예. 근데 2030년 미 의회에서 미 잠재 성장 1.7%로 추정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IF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네네. 뭐 저도 추정해 보면은 2030년에는 1.0% 안팎으로 떨어지거든요. 미국보다 낮다. 앞으로 10년은 우리 잠재 성장이 미국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아져야 되죠. 네. 그래서 이번이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다음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준금리 2.25, 미국 뭐 0.75% 올리면 2.50%. 2.5 우리보다 올라가 버리면 미국이 더 올라가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구조적 현상을 대변하는 서막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 저 22에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저 뭐 생각보다 애초에 자기들이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25%보다도 조금 더 크게 하고 예. 뭐 또 뭐 20이 또 특유의 무슨 뭐 TPI인가 뭔가 PTI인가 예, 예. 정확하게 뭐였더라? TPI예요. TPI죠. 예. Transmission Protection 예. Instrument. 예, 예. 예. 그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랜스미션을 어떻게 정책 전달 경로라 해야 될까? 그걸 보호하기 그걸 위해서 하는데 어떤 데는 변속이라고도 변속이라고도 하고 뭐 번역을 분열 해놨던데. 방지, 분열 보호 예. 뭐 우리말로 번역이 참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탈리아 같은 나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이탈리아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요. 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작년 말 보니까 166% 정도 되거든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리스가 200% 넘는데요. 이탈리아 그 정부가 상당히 부실한 정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금리 올리면은 뭐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오르고 이탈리아 정부 금리 부담이 올라가고 경기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가 그런 있죠. 상황일 때 이태리 국채 같은 걸 좀 사주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TPI가. 예. 네. 예, 그만큼 유로 경제가 안 좋다는 거고요.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OECD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2주 후에 네.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환율도 불안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 2주 후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당초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세계 GDP가 1.1% 감소하는데요. 유로 지역이 1.4%로 가장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다음에 선진국 중에서는 OECD보다 유로 물가가 더 많이 오른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니까 뭐 이거로 보면 유로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같은 거 올려버리면은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TPI 같은 거 그런 것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럽 이야기할 때 아마 다들 천연가스 공급 관련해서 예. 관심 가지고 사실 뉴스 굉장히 많이 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공급을 해준다고는 했는데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면 30% 예, 예. 정도라고 하던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럽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값을 무시할 수가 네, 없으니까 맞습니다. 통상 30% 수준이면은 이게 많이 물가를 잡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저는 저 원자재 가격은 이미 떨어지는 아, 추세로 접어들었다. 아 그래요? 예. 이미 꺾였다. 예, 구리 같은 게 지금 고점에서 한 30%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구리가 경기를 대표하는 지표인데. 아 구리가 네, 그다음에 떨어졌기 국제 때문에. 유가도 뭐 WTI 기준 얼마 전에 120달러 가다가 지금 100달러 좀 밑으로 예, 떨어졌는데요. 예, 저는 이제 국제 유가를 전망할 때 우리 주가를 봅니다. 우리 주가를. 예. 예. 에일 대학 스티븐 노치 같은 분들이 한국의 경제 금융시장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식으로 비유해 놨는데요. 한국 경제를 보면 한국 금융시장을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예. 나라군요. 아, 우리 네. GDP 에서 교수님 그게
그거죠. 탄광 속에 유해 가스가 있으면 카나리아가 튀어나온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예, 강부들이 탄광 마냥 좋게 일하면서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네. 카나리아가 일산화탄소를 잘 먼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나리아가 비틀거리면 야 일산화탄소가 새고 있구나. 강부들이 일을 중단하거나 카나리아가 죽으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반응을 그만큼 빨리 한다는 예. 건가요?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수출 중에서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 작년 기준 44%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오르면은 우리 수출 잘 되고 세계 경제 좋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오른다. 예. 이거는 근데- 세계 경기 좋다는 얘기네. 예. 근데 예. 코스피가 떨어진다는 것은 예. 앞으로 우리 수출 증가세 둔화되고 세계 경제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은 확인하는 게 미국 3대 지수 확인하고 NDF 확인하고 예. 미국치 수익률 확인하는데 뉴요커들도 뉴욕의 월가 친구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코스피 얼마 됐나 확인할까요? 저는 하긴 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일 그 중요한 게 한국 수출이요. 매월 1일 날 지난달 통계를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하거든요. 칼같이 나오죠. 일요일 날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명절에도 나오고. 명절에도 나오고. 한번 저 그 높은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 선배가 거기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 날은 그거 발표하면 저는 그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까지 주가를 전망하는데 네네. 그 예상보다 높게 나왔냐 낮게 나왔냐 수정해서 모델을 수정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발표를 하고 또 쉬는 날도 한번 물어봤어요. 네. 저 같은 사람 좀 쉬게 해달라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그렇게 빨리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는 실물 지표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품목별로 뭐가 수출 잘 됐는지, 그 다음에 지역별, 국가별로 수출입 동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수출이 미국으로 잘 됐다면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요, 교수님. 외국인들이 그렇게 네.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지 않고 발표한다. 그런 농담을 하던데요. 아니 뭔가 다시 말해서 타격을 잘 받는다라고도 해석이 돼서 약간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관세청 통계 그 21일에 나온 걸 보니까 예. 지금 국내 무역 수지가 4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는데 깝깝하죠. 그럼 카나리아 같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지금 될까요? 적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수출이 잘 되거든요. 네. 예,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를 전망하는데 네. 예, 제가 이달에 일평균 수출이 한 11% 증가할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을 교수님 말씀하시는 금액 기준입니까? 금액 기준이요. 금액 일평균 수출 금액. 일평균 수출 금액. 예, 그런데 20일까지 보니까 제 예상보다 높은 14.5%가 나왔더라고요. 아직은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 원자재가의 상승 때문이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년에 원유를 10억 배럴 정도 수입하거든요.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100억 더 수입해야 되고요. 맞아요. 40달러 더 오르면은 지금 작년보다 평균 유가가 40달러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예. 원유 수입하는데 400억 달러를 400억 더 써야 달러가 더 된다는 필요해요. 거죠. 네, 그래서 적자는 그 불가피한데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수출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수출이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기 달러는 장기적으로 약세 뭐 저 또한 거기에 이제 그거 공감하면서도 계속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그거 합니다만 우리 환율도 사실 1,300원 위에서 너무 좀 이렇게 잘 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번번이 그거 하셨잖아요. 수출 증가율하고 우리 환율만큼 상관관계 높은 게 없다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원화가 지금 또 당장 또 이렇게 강세로 전환하기에도 수출 증가율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원화가 강세로 뭐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될 것 같지는 예, 예. 않은데. 이것도 저 아주 단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저 장기 좀 구별을 구분하셔야 잘하겠습니다. 됩니다. 단기와 장기를 단기. 잘 구분해서 네네. 우리 PD님은 신났다. 똑같은 내용 갖고 두 번, 세 번 막 올려도 되겠다. 썸네일만 바꿔가지고. 나눠서. 이게 우리 저 코스피하고 원달러 환율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 원달러는 축을 거꾸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수록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게 환율이 2로 올라갈수록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주가가 원인인가 환율이 원인인가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주가가 원인이 됩니다. 주가가 원인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변동하면 그 뒤에 환율이 변동하는 예. 이런 인과관계가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도 3, 4개월 지금 단기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평가해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제가 일평균 수출 감액 가지고 주가를 전망 평가하는데 네. 작년 4월 달에는 한 40%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우리 코스피가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수출도 증가하는데 주가가 앞서갑니다. 주식 비중 좀 줄이셔야 됩니다. 예. 제가 작년 3,300 갈 때 국민일보 한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2,200 간다 그랬더니 욕 엄청 드셨겠다. 아, 그때 그 소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편에 썼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3,300은 이거 과합니다라고 네. 하면서 저도 한 2,300 불렀다가 가는 데마다 욕 먹었습니다. 예. 예. 근데 약간 동병상련 느낌이신가요? 같이 온 많이 얻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네. 아, 그때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네네. 지금 차트에도 나타납니다만 괴리가 너무 크네요. 예, 우리가 너무 그때 광분했어요. 예, 그랬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올 2월 기준으로 해보니까 한 14% 정도 가소평가됐거든요. 오히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작년에는 예, 주식 비중 좀 줄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통계가 가소평가됐으니까 제가 주식 비중 지금 줄이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시는 거. 네. 예, 지금 예. 이제 가소평가됐으니까 그냥 시간의 싸움입니다. 아.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기다리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